연동. 뭐냐면 한 번 작업을 해놓으면 두 번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잖아.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동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정도 일괄적으로 된다는 거. 일괄성. 뭐냐면, 우리가 이거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이거랑 비교하는 거는요. 수작업과 비교하는 거예요. 수작업. 여러분들은 수작업을 안 했던 세대지만 저는 수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던 세대에 속하는데 실제로 수작업을 하면 일일이 변경 생기면 다 지웠다 썼다 해야 되는 거죠. 얘는 한 번 딱 수정해주면 쫙 일괄적으로 적용해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뭘까?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의 디자인이란 그래픽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산, 그렇죠? 이 적산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이런 수량이나 물량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CAD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옳은 것만으로 구성됐다는 걸 보는 거야. 그러면 A. 맞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다음 B. 그렇죠. C. 관계없죠. 틀렸죠. 왜냐하면 기술적 쪽에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한 거지. 왜? 계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그 빅데이터라는 것도 뭐예요? 여러 기술 데이터가 컴퓨터 안에 저장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일정하게 어떤 뭐 추적을 해서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거라든가 아니면 그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그 다음에 T.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E. 그것 K죠. 그러니까 C만 빼니까 답은 A, B, D, A, C가 빠진 게 A, B, D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돼. 시험 문제죠. 여러분이 하면 문제 보면 다 풀릴 거야. 왜? CAD를 워낙 많이 해봤잖아. 학창 시절에. 비전공자라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 뭔 얘기인가라고 하는데 CAD 금방 배워요. 여러분들 지금 신세대 같은 경우는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그 컴퓨터에 많이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 평면도나 그리는 거 정도다 그러면 1시간 정도 습득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CAD에 대한 능력은요, 실제로 전산 능력이 아니라 건축 기술 능력이에요. 건축 기술 능력을 가지고 평면도가 뭐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면 굉장히 쉽고요. 평면도를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게 또 CAD입니다. 그래서 간혹 학생들이 생각할 때 CAD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전산 작업 같지만 그게 아니라 건축적인 생각을 컴퓨터로 이용하고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이 있는데 1번, 2번, 3번, 그렇죠. 3.3, 4번, 경물 내 참여 길이는 1.5m 이상이죠. 1.5m. 참여 경사로 길이는 1.5m 이상이다. 답은 4번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12분의 경사를 가졌다가 참이 이렇게 있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 관련된 이 경사로의 12분의 1 이하가 되어야 되고 이 참의 길이죠. 이 참의 길이는 1.5m 이상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참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 1.5m 필요한데 요 극복하는 높이 얼마마다 0.75m 이내마다 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너무나 한 변으로 길어지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참의 길이는 1.5m 이상이고요. 참의 길이니까 참의 길이죠. 응? 참의 폭은 얼마 이상일까? 입체적으로 보면 이 참의 폭은 1.2m 이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참이 아니라 요거죠. 경사로의 폭은 1.2m 이상이고 참의 길이와 폭은 다 1.5, 1.5. 입체적으로 보면 얘가 좀 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 가로 세로 참의 한쪽 길이가 1.5, 한쪽 폭이 1.5니까 1.5m 이상의 참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6번 문제. 6번 문제는 이제 강론 관련 규정인데 이 공동주택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주거 밀도가 나오네. 이 별표 정도죠. 왜냐면 이 주거 밀도에 관련되는 것은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하게. 별표. 물론 계속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간헐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번 토지 이용률은 대전체에 대한 각설의 용도별 면적의 비율이다. 두 번째 용적률은 쭉 봤더니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 연면적이고요. 평면적 구성이 아니라 입체적 구성이죠. 입체적.
입체적 구성에 대한 제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보시면 단위가 퍼센트죠. 이 대지 면적분의 지상층 연면적이고요. 지상층에 대한 연면적. 그 다음에 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 다시 뭐라고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 동의 건물이 있다 그러면 연면적의 합계 표현하고 곱하기 100이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용적률을 제한한다는 것은 지하는 관계없어요. 지하는 관계없고, 그렇죠? 지하가 있다 치더라도, 지하가 아주 크다 그래도 지하는 관계없고요. 지상 있죠, 지상. 지상층에 해당하는 이 바닥 면적의 합계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를 평면적으로 봐야 돼? 입체적으로 봐야 돼? 입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지상 부분에 대한 연면적이고, 그 다음에는 뭘로 본다? 입체적 구성의 제한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호수 밀도는 건물의 법선 방위각이라 그래요. 그럼 왜 법선이라고 얘기했는지 이유를 좀 알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북쪽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태양은 여기 있겠죠. 정오니까. 정오시를 이 기준으로 할 때 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 이 23.5를. 정오시를 기점으로 한다면 이 떨어진 거리를 배치도예요. 위에서 보는 거야. 배치도 디스탄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떨어진 거리를 기점으로 할 때 태양이 완전 정남이죠. 정남을 쳐다볼 때 이 태양 방위각은, 이 알파는 정남이다 그러면 0도가 돼요. 0도가. 그 다음에 건물 법선 방위각은 뭐냐? 이 건물에 주된 계구가 있죠. 햇빛을 받아야 되는 주된 계구부가 있죠. 주된 계구부죠. 계구부의 이 방향 있죠. 이 면과 직각되는, 방향. 이 주된 계구부의 이 길이 방향과 법선이죠. 직각되는 이 방위각. 그럼 현재 뭐가 돼요? 이 건물은 정남향을 쳐다보면 몇 도가 돼? 이때 오메가도 0이 되는 거예요. 남향일 때. 이해되겠죠? 건물이 남향이다 그러면 오메가도 0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까? 만약 이 태양이 이렇게 만약에 태양이 이 계산을 할 때 이 정오 시점엔 우리가 23.5도를 쓰는데 만약 이렇게 정오가 아닐 때도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태양 방위각은 어떻게 보냐? 그럼 태양 방위각은 정남향을 0도로 보고요. 만약 태양이 이렇게 기울어졌다 치자, 이렇게. 이런 각도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면 이 각도를 봤더니 45도야. 그죠? 그런데 이 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이때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때 알파는 플러스 45도로 하는 거고요. 만약 태양이 이렇게 여기 떠 있습니다라고 간주한다면 얘가 반시계 방향이 되죠. 45도야. 이때는 마이너스 45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45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태양 방위각이고요. 태양 방위각 뭐를 본다? 알파가 0도다. 우리가 태양이 정남에 떴을 때 알파를 0으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건물의 법선 방위각은 정남향을 보면 0도인데 만약 건축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건물의 인동각 계산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자, 태양은 여기 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뭘로 봐야 되냐면 이때 정남향이니까 태양의 알파는 제로가 되고 이 건물에 이렇게 기울어졌죠.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 오메가는 마이너스 45도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 건물의 주된 계구가 바라보는 이 각도가 이 열전도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람다분의 T예요. 람다분의 T. 그럼 람다분의 T가 들어간다는 얘기 뭘 얘기하냐면 열관료 저항 단위와 같아요. 열관료 저항 단위와 같아요. 그럼 열관료 저항 단위는 열관료의 역수거든요. 그 열관료 단위가 뭐예요? 열관료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제곱 아워 도시예요. 그럼 이 열관료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미터 제곱 아워 도시라면 열관료 저항은 미터 제곱 아워 도시 퍼 킬로칼로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단위가 만약 공학 단위로 한다면 킬로칼로리와 아워 단위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미터 제곱, 그쵸? 켈빈, 그 다음에 와트가 되겠죠.
요런 단위가 돼요. 그러면 요런 단위와 요 단위는 뭐냐? 이 D라는 게 미터라는 게 보정돼 있죠. 이 람다는 똑같죠. 아까랑.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돼? 이 단위를 얘기할 때는, 미터 제곱 아워 도시 킬로칼로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미터 제곱 켈빈 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륜도 저항이라는 개념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아신다면 1번 단열재의 두께가 2배 증가해도 연륜도 변화가 없다. 맞는 얘기죠. 단열재의 두께가 2배가 변화된다 하더라도 열전도율 단위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1m에 이동한 열량값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이 열전도율은 변화가 없어요. 두께 변화 관계 없습니다. 그럼 단열재 두께가 2배 증가하면 1번 바른 지문이죠. 근데 이 단열재 두께가 2배 증가해도 변화가 없지만 뭔 변화해요? 열전도 저항은 변화가 돼. 만약 단열재 두께를 단열재 두께를 D를 2D로 변화했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러면 람다는 뭐가 돼요? 람다는 동일하게 람다가 됩니다. 하지만 열전도 저항 있죠? 열전도 저항은 어떻게 변해요? D를 2D로 변했으니까 람다분의 2D가 되겠죠. 그럼 얘는 종전에 얼마가 돼? 종전엔 람다분의 D였다가 얘가 람다분의 2D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열전도 저항은 2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런 의미구나. 그렇죠? 이런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열관률이 크면 단연성이 유리하다? 아니죠. 열관률이 크면 열량 이동이 많으니까 불리해지는 거고요. 세 번째, 재료의 두께가 감소했어. 재료의 두께가 감소하면 열관류 저항은 감소가 돼. 그렇잖아요. 재료의 두께가 감소했어. 재료 두께가 거꾸로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열전도 저항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감소가 되는 거고요. 재료의 열전도율이 감소하면 열관류율은 어떨까? 재료의 열전도율이 감소하면 열관류율도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지. 열전도율이 감소하면 열관류도 감소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열관류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뭘로 표현해요? 열관류를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R분의 1로 표현하고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5분의 1 더하기 시그마 람다분의 D 더하기 알파 I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역수관계가 들어가지 복잡해 보이지만 얘를 없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열관류는 결과적으로 없다. 공기의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D분의 람다가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뭘 얘기해요? 현재 4번 지문에 열전도율이 감소하면 열관률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이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 문제. 이거 별표라고 얘기했잖아요. 답은 1번밖에 없는 거고 이런 관계를 알아야지 정확히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암기해서 못 푸는 문제, 이 문제는. 그래서 기본 이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풀어봤고요.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렸죠. 제가 한 문제를 가지고. 아마 여기 문제를 풀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충분히 이런 문제를 대응하려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환경 파트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재료의 열관률과 열전도 이런 개념을 다 아셔야 되는 문제예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자, 10번 문제.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10번 문제. 어떤 지점에 표면 결로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바르게 된 건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결로를 방지 대책, 수증기량 감소해야 되니까 1번 관계였고, 2번, 실내 공기 현재 수증기압이 포화수율을 더 작게 유지한다? 바르게 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스콩의 선도표를 쫙 이해하시면은, 스콩 선도에 보시면 이렇게 100%란 포화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노점 온도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건고 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 포화 값이고 얘가 현재 값이에요. 현재 값.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 습도 50%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상대 습도라는 것은 퍼센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 포화값분의 현재값이 얼마다? 포화값이 100이다라고 하면 현재값이 50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때는 결로가 생기지 않아요. 현재 온도가 건고 온도가 이만큼이다.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아. 이렇게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커야 돼요? 포화가 크고 현재가 작으면 생기지 않는데 얘가 거꾸로 되면 그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온도가 어디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포화값에 딱 도달하거나 밑에 떨어지면 수증기량이 많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2번에 현재 수증기압이 포화 수증기보다 작게 유지할 때는 결로가 생기지 않고요. 거꾸로 얘가 대소가 바뀌면 이때는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노점 온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네 번째 포화 수증기압이 현재 수증기압보다 작게가 아니라 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화가 작고 현재가 작을 때, 포화가 크고 현재가 작을 때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이해 되겠죠? 얘가 쭉 온도가 떨어져서 어떻게 내려가면 이때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50%만. 그렇죠?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문제가 어렵죠. 답은 2번이다. 이런 거.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 문제가 결코 뭐 쉬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공부도 이 건축직 일반 공무원 공부하는 것처럼 촉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때에 따라 문제를 보면은요, 대체로 이 공무원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는 편이지만 때에 따라 일부 문제는 어렵게 나와요. 왜? 변별력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 문제는 그 고난이도 문제를 몇 개 더 맞출 수 있느냐? 쉬운 거는 틀리지 않고 이게 이제 합격을 좌우한다고 보통 얘기하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이 음환경에 대한 재료 특징으로 바르게 된 거 물어봤는데, 음환경 1번, 음성은 온도와 비례합니다. 비례.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공기 중에 전파되는 흡음을 위해서 밀실한 재료 좋다? 아니죠. 우리가 흡음을 위해서라면 흡음이죠. 이 흡음을 위해서라면 크게 두 가지 유형 정도, 물론 세 가지를 줄 수도 있지만 크게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구멍이 많은 이 다공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섬유질 계통 있죠. 이렇게 굉장히 어떤 섬유가 많은 이런 계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공질로 할 수 있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판막, 얇은 판막 진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공질이다 그러면 이제 고주파수음, 그렇죠? 고음 영역이고 이 판막 진동제는 우리 저주파수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주파를 우리가 단파장이라 하고요. 이 저주파수음을 장파장이라 하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흡음을 위해서는. 밀실한 재료가 좋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차음이 좋은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세 번째, 고음 영역의 파장을 흡음하기 위해서는 고음 영역을 이렇게 고주파음을 하기 위해서는 다공질이 좋아요. 다공질이. 우리가 3번에 고음 영역의 그 파장을 흡음하기 위해서는 조직기침과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다공질이 좋다는 얘기고, 다공질. 그쵸? 네 번째, 저음 영역의 흡음을 위해서는 판막. 그렇지. 이건 맞는 얘기네. 정답이네.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음에 대한 특성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거고요. 자, 12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 급수 공급 방식에 대한 설명이 다 바르게 된 거 물어봤는데, 좀 쉬운 문제죠. 1번이죠. 고가 탱크 방식은 구조 하중의 문제가 크고 수요 오염 우려가 가장 크죠. 그렇죠? 이 고가 탱크는 이 건물 위에다가 물탱크를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물탱크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답은 4번이죠. 4번. 그렇죠? 그다음 강론 파트예요. 이 강론 파트의 4번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공동택 평면 형식 중에서 공사비는 많이 소요되나? 출입이 편리하고 사생활 보호에 좋으며 통풍 채광 모두 유리하다. 이건 계단 실력이죠. 계단 실력.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 그죠? 자, 5번 문제. 학교 운영 방식 줄 별표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 학교 운영 방식 늘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딱 보니까 이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1번 딱 보니까 뭐가 나와? 자, 교실 안에 모든 교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초등학교 적합하다 그러면 뭐가 돼? 종합교실형이죠. 당연히. 그쵸? 자, 두 번째, 쭉 보니까 그 설비, 가구, 자료 등이 필요하게 되어 교실 바닥 면적이 증가할 수 있다. 2번은 오케이. 정답. 그쵸? 3번. 우리 교과고실형은 전교 교실을 교통교실 이용그룹과 특별교실 이용으로 분리하여 두 개의 학급 밑줄, 두 개의 학급근 밑줄 나왔죠. 이 두 개의 학급근이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플래툰형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이 플래툰형은 이제 미국에서 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출범해서 전교생을 두 개의 군으로 구분해. 하나는 보통교시군, 하나는 뭐 교과고시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자, 4번 지문. 자, 우리가 학급이나 학년 없앤다는 건 뭘 얘기해요? 달톤 타입, 그쵸? 달톤 타입. 보통 이 사설 학원 운영 방식 이런 걸 많이 하죠. 그쵸? 특별한 정규 효과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강생이 대중소 강의실을 골고루 놓고 그때 이제 수강 인원에 따라 편성한다 이런 거잖아요. 달톤 타입을 얘기하는 거죠. 자, 쉬운 문제예요. 그쵸?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 했던 거. 6번 문제. 우리가 미술관의 자연 채광.